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아이의 문구쌤 화원규입니다. 드디어 고려의 사상 부분을 공부하고 나면 중세가 끝나고 조선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셔서 필기랑 함께 차근차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 복기하다 보면은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니 하는 수준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 이 뒤에 있는 필기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참고로 토착신앙 불교 풍수지리 유학 역사 파트를 같이 보고 고려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파트는 제가 사실 칸이 부족해서 이따가 컷하고 다시 채워 넣을 거거든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고려의 사상,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 먼저 토착신앙 도교 풍수지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지만 무속신앙, 또 그 지역의 지역신 또는 위대한 인물들이 죽으면 그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이 많은 국가였습니다. 고려는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어요. 자, 우리는 위대한 고구려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을 신격화했고요. 고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 또한 신으로 섬기면서 제사를 지냈답니다. 왕은 그들에게 있어서 용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용자라고 적어놨잖아요. 동양에서는 왕을 이제 신성한 상상 속 동물인 용으로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착신앙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샤머니즘의 영향이 되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는 중국에서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도 우리가 고대 문화 파트를 할 때 사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잖아요. 고려에서는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도교를 믿고 산신이나 신령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교의 관인 도관 그리고 그들이 지냈던 예식 초례가 있었어요. 다만 도교는 불교만큼 힘이 세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교단이나 특정한 교리가 딱 체계화됐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려는 이 도교면 도교, 토착신앙이면 토착신앙, 불교면 불교 딱딱딱 선이 나눠진 게 아니라 굉장히 융합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팔관이에요. 팔관에는 불교, 도교, 토속신앙이 합쳐져서 각종 신들에게 국가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축제였다고 합니다. 태조 왕건은 이 팔관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후뇨 10조에 팔관회를 열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까지도 남길 정도였죠. 풍수지리, 우리가 삼국시대 때 수도나 궁궐의 위치를 정할 때 풍수지리가 쓰였다라고 배웠고 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할 때 내가 임원역 땅의 지세를 보니 하면서 사용되었던 거라고 배웠어요. 이게 나중에는 풍수지리가 예언사상, 나중에 조선 후기 가게 되면 도참이라는 이름으로 쓰이는데 일단 풍수지리가 예언, 즉 도참사상과 결합을 하게 돼서 고려시대는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개인의 집안 가문에서 무덤을 알아본다든지 또는 나라의 수도나 궁궐을 옮기거나 다시 세운다든지 그런 일을 할 때 굉장히 폭넓게 쓰이는 거죠. 역시 왕건은 후뉴 10조에서 풍수지리를 언급을 하고요. 북진 정책도 평양이 아주 상서롭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서경 길지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서경을 북진 정책의 기지로 딱 삼고 영토를 확장하는 정책을 계속 펼쳤었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고려 중기 때 가면은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진행하는 근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따로 소개를 안 했었는데 고려의 수도는 개경 그리고 평양은 서경이라 이름했었고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동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남경 길지설, 즉 지금의 한양 땅이 와우 여기 아주 끝내주는 땅이다
한양 명당설, 남경 길지설이 뜨기 시작을 하니까 이 동경에서 한양을 남경으로 삼아서 승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나 궁궐을 세웠는데도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됐고요. 이후로는 제가 안 썼지만 고려인들의 생활 전반에는 풍수지리가 굉장히 깊게 녹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유학이 들어오고 삼국시대에도 우리 고구려에선 소수림 왕이 중앙에 태학, 지방에 경당을 세웠고 신라에선 임신 서기석, 백제에선 오경박사를 임명해서 학문을 가르쳤다라고 했었는데 고려시대 때 들어오면 그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집니다. 유학이라는 학문 안에 훈구학도 있고 성리학도 있고 되게 많아요. 다만 처음에 공자님의 말씀을 자구 해석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그 성격의 훈구학이 먼저 우리나라에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은 신라 출신의 육두품 유학자들을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는가 하고 스카웃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공무원을 시험을 뽑아서 등용을 하는 과거제를 광종 때 실시했었습니다. 이어서 신라 육두품 출신의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성종에게 올리자 성종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고려의 정치 체제와 지방 행정 제도를 차례차례대로 정비해 나가죠. 그래서 성종은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중앙에 국자감, 지방에 향교를 세워서 관에서 주관하는 학, 관학을 진흥시킵니다. 그러다가 고려 초기 호족들의 시대에서 점차 고려 중기 문벌 귀족의 시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학문도 귀족화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바다 건너의 공자다, 즉 해동공자라 칭할 정도로 유학에 굉장히 능한 귀족이자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 시험에서 감독관이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학교를 차려요. 그게 바로 문헌공도입니다. 그러면서 구제학당을 세우자 문헌공도 이외에 다른 과거 감독관 출신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학교를 개인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사학 12도입니다. 그러면 사학이 융성하게 되잖아요. 사실 교육의 시작은 학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귀족들은 자기 집의 아들들을 엄청 열심히 공부를 시켰겠죠? 근데 그게 국가에서 만든 학교보다는 선생님을 불러서 집에서 따로 교육을 하는 과외가 먼저 시작이 되면서 사교육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과거 시험 합격자들이 점점 이 사학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국가에서 시험 치르는 걸 사학이 우세하다고?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잖아요. 아무래도 입시를 교육하는 데는 학원이 좀 더 우세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생산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고려 예종 때에는 관학을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하는 방법으로 양현고라고 하는 관청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요. 또 관학에서 전문 칠제, 마치 EBS 강의처럼 전문 강의들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1170년 무신들에 의해 정변이 일어나고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자 유학자들은 많이 죽었죠. 워낙에 갑질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유학이 한때는 확 하고 깔아앉았습니다. 다만 이 무신들이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데 모르잖아. 그래서 살아남은 문신들을 서방이라고 만들어서 최후 때 기용을 했었다. 그거 배웠었죠. 고려 말기 원간섭기에는 안향이라는 사람에 의해 원나라에서부터 철학적인 유학, 성리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을 세우는 신진 사대부들이 배운 학문이 되었고 나중에 5,000원과 1,000원짜리에 나오는 이와 이황, 이 사람들이 성리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거든요. 안향 이후로 이재현, 이색 이렇게 계보가 이어나가고 이색의 제자로는 정도전,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같은 스승 아래에서 처음에는 신진사대부로 함께 나왔지만 나중에 정도전은 급진파 신진사대부, 정몽주는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되어서 둘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다음에 고려 말기 때에는
성종 때 세웠던 국자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충선왕 때 성균관으로. 그리고 공민왕 때에는 이 성균관이 좀 더 유학교육만을 위한 전문적인 학교가 됩니다. 그 전에는 잡학이라 해서 기술학도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유학은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러면 역사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에 가장 잘 나갔던 왕들은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유기백권을 영양왕 때 이문진이 신집 5권으로 간추려서 출간을 했었고,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서기를,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고려시대도 역사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전쟁이 워낙 잦았기 때문에 기록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왕들의 일대기를 담았던 왕실에서 기록한 실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7대 실록은 거란의 침략으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또 구삼국사가 이때 나왔는데 이 역사서인데 사실만을 담았다기보다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태조는 어떻게 태어났으며 전설을 타고 태어났다. 그는 용의 아들이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긴 구삼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름도 유명한 김부식이 등장을 하여서 국가적으로 역사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삼국사기예요. 그는 신라 육두품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교에 따라 합리적으로 역사서를 서술했고요. 그 서술한 체가 기전체입니다. 왕들의 기록, 본기, 제후들의 기록, 세가, 그리고 신하들의 일대기를 담은 열전, 그 다음에 제도사인 지와 연표인 표, 이 순서대로 이야기들을 계속 실어나는 거예요. 그럼 왕의 입장에서, 신하의 입장에서, 제후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시대의 제도는 어땠으며 이거는 연표 순서대로 어땠는가, 굉장히 체계적이죠. 사실 우리가 현재 배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 대부분의 역사책의 출처도 삼국사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는 신비롭고 뭔가 비이성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싫지 않았다. 단군이 고만트에서 태어났다고 웃기고 있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안 싫었다 이거죠. 나중에 이 김부식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 조상이 그렇다는데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왜곡하고 없애야겠냐? 정치적으로만 썼어야 됐냐? 그러나 이 삼국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랬구나, 제도가 이랬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였고요. 그러다가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고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몽골한테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힌다고? 아니야! 우리는 위대한 조상을 가진 위대한 백성들이 하면서 고려의 자주와 전통을 강조하는 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를 세운 왕이 누구지? 이규보가 동명완편을 썼고요. 승려 1년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불교사를 중심으로 신비한 이야기도 포함을 시켜서 삼국유사를 저술을 했습니다. 보통 삼국사기랑 헷갈리시는데 삼국사기는 고조선에 단군신화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그러나 1년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고 그는 한흥과 웅녀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려 말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씁니다. 이 제왕운기와 삼국유사의 공통점이 바로 단군과 고조선을 시조로 언급을 하고 우리의 첫 시작이 고조선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끝으로 갈수록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현실을 인정을 하면서 고려는 중국의 제후국이다 라는 뉘앙스를 유지를 하죠. 이거는 교과서 사료를 잘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성리학을 공부를 했었던 이재현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략을 씁니다. 성리학적 명분론은 다음과 같아요. 여진이 강성해져서 금을 세우고 고려에게 너네 신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그냥 신하가 되자라고 사대를 이자겸이 바로 냉큼하고 수용을 한 거죠. 근데 성리학적 명분론은 그게 맞는 거예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명분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명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나중에 합리성을 논할 때 이 명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토착신앙, 도교, 풍수지리랑 유학과 역사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고려의 국가 종교였던 불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는 선종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고려의 혜택과 특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전폭적이었고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선종이 유행을 했었어요. 우리 후삼국 시기에 참선을 강조했었던 선종이 지방 호족들의 그 입맛에 맞아서 선종 승려들과 호족들이 결합을 했고 나중에 이게 고려로 통일을 하는 그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호족 출신이었던 왕건이 태조로 즉위를 하고 훈요 10조에서 연등의 장려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크게 사찰들을 많이 지었었고 승려들의 이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승록사라는 관청을 또 지어서 운영을 했고요. 이후 광종 때는 과거제를 실시할 때 장군들을 뽑는 묵과는 따로 실시하지 않지만 승려들을 뽑아서 그 승계를 주는 승과는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교종선, 선종선 해가지고 각각 따로 줬고요. 훌륭한 승려들은 왕의 스승, 그리고 국가적인 스승으로 삼겠다 해서 왕사 국사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란이 대대적으로 침략을 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이 외침의 위기를 우리가 같이 극복하겠다 하면서 국가적으로 크게 법회를 열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불경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무에다 새기면서 이거를 또 찍어내는 초조대장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화엄종 하면 통일신라 시대 때 의상을 한 번쯤은 기억해 봐야 될 겁니다. 기억나시죠? 관음신앙 강조했었고 화엄사상을 강조했었다. 맞죠? 고려 중기로 들어오게 되면 호족들이 문벌 귀족으로 변신을 함에 따라 보수와 세속화가 진행되었었다. 기억나시죠? 이때에는 고려 문종의 네 번째 아들 대각국사 의천이 하도 이 교종과 선종끼리 나누어서 싸우다 보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국가적인 종교가 싸운다? 그러면 왕실의 권한과 위엄도 점점점 떨어지게 될 테니 그래서 왕자 출신이었던 승려 의천이 나서서 일단 귀족 불교였던 교종을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이렇게 포함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대동 천태종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리도 공부를 하고 또 참선도 함께 하는 교관 겸수의 방법을 제시를 해요. 사실 얼마든지 사람이 살면서 싸울 수 있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싸우는 걸 무덕태고 자신의 권력과 어떻게 보면 그 파워로 물리적으로 이거를 연합을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의천이 나이 들어서 죽었을 때는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또다시 싸우면서 또다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도 같이 일어났었죠. 그러다 1170년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그들에 의해서 문벌귀족이 죽고 그들의 후원을 받았었던 교종 계열에서 귀법사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무신 물러가라 하면서. 그래 무신들은 대대적으로 숙청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교종은 낮아지고 선종이 뜹니다. 이 무신들도 정신 못 차리고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내팽개치고 자기 배 두들기기 바쁘고 불교도 종교 본연으로서의 자신을 수양하고 가다듬고 또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구제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엄청 싸우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종교인 승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화시키자 라고 하면서 결사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선종 계열의 진울이 결성한 수선사 결사입니다. 무신들은 사실 복잡한 거 싫어해요. 칼 한 번 샥 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선종은 참선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됐다라고 하니까 그게 또 무신들의 입맛에는 맞았던 거지. 그러다가
종교계가 너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진울이 처음에는 정해결사를 조직을 해서 우리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봅시다.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정화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규모가 커져서 전남 순천에 있는 송광사라고 하는 그 절로 옮겨가서 거기를 중심으로 결사운동 진행을 해요. 그리고 고려의 왕도 이때 오 진짜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름을 붙여준 게 수선사 결사예요. 이 진울은요 선종과 교종을 통합을 시켜야 된다. 우리 싸우지 말자. 같은 부처님 믿는데 뭐더러 그렇게 싸우냐. 대각국사 의처는 교단을 물리적으로 빡 하고 합쳐 놓았다면 우리는 교리를 통합시키자. 참선도 같이 하고 교리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정해쌍수. 한 번 깨달았으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도노점수.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방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어요. 야, 그래 우리가 원했던 불교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경을 읽는 독경 그리고 노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 보였죠. 무신정권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몽골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오다 보니까 완벽하게는 불교 정화운동이 성공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살아남았던 교종에서 요새라고 하는 승려도 결사운동을 진행하는데 백년사를 중심으로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부를 외우는 이 백년사 결사를 이끕니다. 네가 연부를 외워서 계속 부처님한테 이렇게 너의 마음을 보이면 너는 극락왕생할 거야. 너는 영원히 살고 즐겁게 살 거야. 지금은 괴롭지? 그래서 참선할 시간도 없고 살아남고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한테 인기가 점차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은 나중에 유교와 불교의 일치설, 유불일치설을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거란이 쳐들어왔다면 후기에는 몽골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초조대장경은 불탔으니 다시 한번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 몽골 세력을 막아보자 하여 만들어진 게 제조대장경. 그 수가 8만 개를 넘는다 하여 8만 대장경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세계 기록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각훈이라고 하는 승려에 의해서 이 고려 땅 바다 건너 동쪽에 유명하고 정말 훌륭한 승려들의 이야기 해동 고승전이 편찬이 됩니다. 고려 말기 들어오게 되면 원간섭기가 시작되고 권문세족들이 판을 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선종의 일파였던 임재종이 중국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불교의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승려는 보가 있고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순수한 모습에서 점점 정치 세력들, 권문세족들이랑 결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불교 사원은 큰 토지랑 이 고리대를 통해서 양민들을 노비로 만드는 거예요. 너 돈 못 갚았어? 나무아미타불. 그러면은 부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네. 그러고 절에 노비로 만들고 심지어는 술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요. 이게 불교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진짜 가난에 쩔어서 맨날 밥을 굶고 있는데 이때에 부처님의 모습을 그린 불화가 엄청 화려했어요. 금으로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해서 가장 유명한 불화가 수월관음도입니다. 물론 화려한 유물이 남아서 굉장히 좋은데 사실 불교 본연의 모습이 없어지고 정치랑 이렇게 붙어 먹으니까 비판받아야 될 나쁜 짓들은 온갖 게 다 일어나는 거죠. 이게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고려 말 성리학을 배웠던 신진 사대부들이 엄청 비판합니다. 심지어 정도전은 나중에 부처가 이르는 잡소리라고 그래서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책을 따로 써서 낼 정도였어요. 처음에 우리 성종 때 최승로는 불교 행사 적당히 하자.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원리는 유교로 하고 내 몸을 다스리는 그 원리는 불교로 해야 된다. 우리는 유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좀 비판은 했어도 부정하진 않았는데 고려 말기 때 들어가게 되면 정도전은 아예 불교를 왁 하고 까내려버리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처음에는 탄압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유물이 어마어마한 게 나오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찍은 직지심체 요절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고려시대 때 나왔다는 의미고요. 현재 직지심체 요절은 프랑스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물인데 해외로 유출돼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는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에 의해 1392년 조선에 대해서 함께 배울 것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갈게요. 한국사는 아이의 몽구쌤.